대선 관련 소식 짚어볼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빈손 회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구성을 두고서 갈등을 빚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만찬 회동으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어제 회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꼭 오셔서 도와달라 이렇게 수차례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밖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다라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야, 저 자체도 저 때는 일단 언론들이 이 인사말 정도를 담기 위해서 잠깐의 허용된 시간대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대통령 되기를 밖에서 돕겠습니다. 했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됩니다. 지금 오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저 때까지 바짝 엎드린 거예요. 모시려고요. 삼고초려 이제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냉랭해요. 결국 빈손이에요. 딱 부러진 결론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어제 삼고초려란 말이 딱 들어말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에 따라서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역할 조정 관련 무조건 오셔서 그 선거 좀 이끌어달라 그 말씀 드렸어요. 이쪽으로 좀 늦게 예약을 했더니 넓은 방이 없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거 선택 지금 안쪽에 선택하시고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아주 확정적인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본인 우리말에요. 문법 시간에 보면 보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는 주겠다. 최진목 교수님, 도와는 주겠다. 이건 뭔가 뉘앙스가 있으면 도와는 주겠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안 된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인터뷰에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밖에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본인은 얘기 안 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만찬도 결국 저녁에 만찬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삼고초려라고 얘기하는 소위 세 번이나 하루 종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좀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설득하러 가서 그냥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설득을 하러 갔는데 뭘 내놓고 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 두 가지 카드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이 이제 본인이 떠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비서실장을 아예 두지 않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김병준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는데 지금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아니 상임선대위원장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총괄선대위원장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전 비대위원장 이제 본인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했죠.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을 해요. 본인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 장제원 의원이 물론 비서실장 자리를 없앤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선거 조직 안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거예요. 물민 역할 같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하죠.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완전히 체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어제 마지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식사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서 네.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하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그 시스템이 안 짜여 있다는 거예요. 즉 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놓은 선대위 구성을 마음에 안 들다.
바꿔라. 이렇게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겁니다. 아하. 제 개인적은 그렇고. 왜냐하면 이미 최고위원을 통해서 선대위원장 임명해버렸어요. 네. 김종준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임명했죠. 오늘 또 그 본부장들 있잖아요. 임기사 다 내렸습니다. 그럼 뭘 바꾸겠다고? 이제 아하. 바꿀 게 없어요, 별로. 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희 소장님 저런 줄다리기를 보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대선 후보야?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피로감이 좀 쌓이는 거죠. 도대체 같은 편끼리 저렇게 싸우면 대선을 어떻게 치르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리 싸움하는 걸로 보이고 기싸움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런 어떤 기싸움이 지지율 격차를 이렇게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사람들과 더 이제 더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영향 미치겠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만찬 회동도 갖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당시에는 여지가 있는 듯 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습니다. 어허. 오늘 집 앞에서 기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어제 회동에서 윤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는 이야기한 거 맞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밖에서 돕겠다는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윤 후보가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로써 끝을 내면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는 내 입장을 전달을 했고 거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길 기다리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는다.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문들 하지 말아라. 어머.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기분만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진짜 냉기가 쫙 흐릅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 위원장이 이제 오늘로 끝나면 잘 된 거다. 밖에서 돕는다는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꼭 김종인 위원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되는 얘기는 우리 언론에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말도 행간의 의미가 오묘해요. 김종인 박사님 얘기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는 묻지 말라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전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 저렇게 얘기 안 하죠. 아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글쎄요. 뭐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윤석열 후보도 물러설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물론 셈법은 복잡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정치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받아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선대위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정치 구단이라고 소위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영향을 하게 돼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또 하나 중도로서의 확장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물론 비판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어요. 민주당도 갔다가 지금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또 정치적 연륜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일단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경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신선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새로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부분. 두 번째는 상황 리스크가 있어요.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분이 선대위원장 가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적으니까 이분이 마음대로 선대위를 좌지우지할 거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선대위는 사실은 후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하.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성상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오. 뭔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랬을 때 본인 마음대로 안 되고 후보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제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하.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면.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최고위원회 인준까지 해서 임명을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려고 그분을 임명한 분을 다시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책을 줬을 때 그분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후보의 어떤 정치력, 지도력 어떻게 됩니까? 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득과 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정말로 저희 제작진이 그래픽을 잘 만들었어요.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는 거는요. 득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최재명 교수 말씀처럼 실도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존재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고차방정실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파국이라고 선언하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 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여러분 개문발차 아시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문 열어놓고 일단 출발시켰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총괄 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선대위로 출범시켰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개문발차했습니다.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길 위원이 전 대변인이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6개 분야의 본부장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좀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직총괄본부장의 주호영, 직능총괄본부장의 김성태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무지원본부장의 권성동, 홍보미디어본부장의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의 권영세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렇게 본부장 그리고 특보단장, 특보들을 총괄하는 특보단장인 권영세 의원. 그 본부장의 눈에 띄는 게 이준석 대표를 홍보미디어 본부장에 앉힌 것도 최재명 교수님 상당히 노림수, 포석이 있을 거로 봐요. 어떤 걸 노렸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방송 패널로 여러 번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나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약점이라고 하는 게 20, 30대예요. 물론 20,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약간 앞서고 있지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 20, 30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그 일에 이준석 대표가 잘할 수 있다고 본 것 같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홍보 분야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의힘의 변화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 변신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강점들을 잘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집안 돌아가는 상황에 쓴소리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정말 패기만으로 쓴소리를 날린 사람이 있다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서 선발이 된 당 대변인으로 선발이 된 27의 임승호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네. 임 대변인이 최근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 과정을 두고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아, 이분인가 봐요. 네, 임 대변인은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과연 당원과 국민에게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당 후보는 연일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있다. 솔직히 무섭다. 상대는 숱한 선거를 치러온 경험도 있고 지자체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유지했던 후보인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 선대 일단 내부에서 그것도 이 토론 배틀을 거친 임승호 대변인이 했던 얘기라서 이게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무게감이 꽤 있어요. 이 올드보이 선대위라는 평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 대변인이 이제 선대위에 약간 너무 올드하다고 이제 어떤 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다양한 연령층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뭐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이 선대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한 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또 변경도 되고 보완도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대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아마 이 질문을 앞으로 대선이 임박할수록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일 듯합니다. 뭡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생각을 밝혔고요. 이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사실상 사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기억을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이낙연 후보도 올해 연초에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내용을 얘기했다가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민감한 네. 문제죠. 그걸 던졌어요. 그래서 전 본인한테 어떤 경우가 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점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이 안 좋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겠다. 국민 통합은 여론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이 통합되는 거 아닐까요? 아하. 여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국민이 통합될까요? 더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듭니다. 그 부분. 두 번째, 사례를 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 사면하는 거 적극적으로 건의했어요. 당선자 신분으로.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피해 당한 사람이 본인의 피해를 줬던 가해자에 대한 용서의 표현이에요. 그건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본인에게 주어진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 채우려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피해를 줬던 그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그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 잘못 찾으셨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윤석열 후보 측의 분위기가 약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특히 손잡버린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아낀다. 챙긴다. 그런데 그런 이준석 대표도 뭔가 기류가 바뀌는 듯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후보에게도 만약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예. 다만 이제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뭐 후보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저와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좀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이인철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하기는 진짜 좀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한 걸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거 이런 겁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 대선은 일단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플랜 B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 플랜 B는 뭐냐면 이제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 예, 그게 네. 바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인데요. 그분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도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아하. 결단을 내린 것인데 네. 저는 뭐 이 대표의 이 결단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까 이제 뭐 김종인 대표에게 삼고초려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삼고초려가 사실 삼국지에서 나온 그 말 아닙니까? 네네. 유비가 이제 그 책사를 이제 모시려고 해서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네. 그건 언제 시대 얘기냐? 왕조 시대 얘기입니다. 아하. 왕조. 정말 중요한 책사가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니죠. 삼고초려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국민에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정명 후보는 막 공약 발표하고 막 국민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윤 후보는 계속해서 김종인 이 딜레마에 빠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아까 네. 윤 후보가 이제 말했듯이 이제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국민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내친 김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뭡니까? 네, 이 젊은 선거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바로 선거송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허. 아무래도 이 선거철이 되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오히려 시끄럽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많죠. 이름만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매번 나오는 게 이정현의 바꿔라든지 아니면 박성철의 무조건 이래서 무조건 날 찍어달라 야, 이런 맞아요. 식인데 네. 이게 다 식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많은 창작곡, 리메이크곡, 개사곡을 빼지 않고 전부 다 공모를 받겠다는 겁니다. 오. 이 공모를 통해서 선거송을 받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대변인 선발도 열린 채용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일종의 배틀 형식을 취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그랬죠. 것처럼 흥행 성공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송 역시 많은 이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꼭 뽑겠다. 젊은 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런 행간이 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은 유세 이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이 탑차에서 유세 선거 음악 트는 건 조금 뭐 지양하더라도 여러 경로로 이제 이 유세 음악을 틀 수 있잖아요. 아마 그게 많은 또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여야 선대위 간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관한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누굽니까? 네, 현재 양쪽 후보들이 경쟁을 하는데 가장 크게 극과 극 행보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김혜경 씨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행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행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요, 사실상 본선 무대에 전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과 따로 똑같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반면 네. 이 선거가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죠,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보이는데요. 윤 후보 주변에선 적당한 시점이나 계기가 되면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적당한 시점, 적당한 계기가 무엇이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당하다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김건희 씨 등판 여부가 첨예하게 지금 이 논쟁거리입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여야 인사가 한판 붙었어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그러면 김건희 씨가 자신이 있으면 좀 등장을 해야 될 거예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선거가 꽁꽁 숨어서 통상적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겠죠. 아니 물론 선거 운동을 하겠죠. 이제 저는 꽁꽁 숨어서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뭐가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배우자가 김건희 씨 배우자가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배우자 아닙니까? 아니 좀 나타나야지요. 활동한다니까요.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곧 한다니까요. 지금은 통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아니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나란히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등판 놓고도 여야 간의 공방이 진짜 이어지고 있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들으신 것처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씨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이지 통상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체 김건희 씨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나란히 야구장을 찾았던 이재명 후보 부부와 비교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부부는 낙상사고 관련해서 헛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야구장 같은 공개 장소에서 다정한 모습 연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시점이 진짜 관심이긴 관심인가 봐요. 왜냐하면 각종 매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터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후보의 그 가족의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고인 대신 박원순 시장의 사모 되시는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대외 활동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역대 대통령 영부인만 본다 하더라도 뭐 김옥숙 여사 다르고 그리고 뭐 소명순 여사 다르고 이희호 여사도 다르고 뭐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도 이제 여성 운동을 하시는 그런 어떤 활발한 사회 운동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활동이 막 굉장히 대두되기도 했었고 하지만은 이건 전적으로 그 컨셉에 따라 다른 것이지 후보 배우자의 활동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저렇게 과거 사례까지 줄줄이 열거하면서 지금 김건희 씨가 아직 등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름 이 예상 질문을 좀 이 답변을 만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와서 답변을 한 거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답변들은 뭐 그렇긴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 여사님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다 각각이 다르기는 하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인 강난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외 활동이 없어서 잠적설까지 났던 상황이 한때 맞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렇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이신 김옥숙 여사는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조용한 내조를 펼친 것으로 아주 네. 유명해서 유세 때 거의 노출 안 되고 공식적인 인터뷰도 없었죠. 근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신 고 이유 여사께서는 뭐 아주 유명한 1세대 여성 운동가셨고 그래서 단독으로 해외 순방까지도 하셨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는 뭐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활동적인 참여형 내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부인마다 다르고 뭐 네. 소위 말하는 내조형으로 선거 치르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 그 말만 보면 틀리진 않죠. 네. 근데 앞서 이준석 대표가 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최재명 교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쭉 과거 역대 전 대통령들의 배우자분의 이제 활동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뭐라 붙였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활동이 과연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국민의힘 대표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배우자의 역할은 중요해요, 선거에서.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지만요. 이 손 잡아주고 인사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가 현재 호남 가 있어요. 호남 아직 이재명 후보는 안 내려갔잖아요. 내일 간다면서요? 근데 미리 가 있다니까요. 어허! 가 있으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또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직접 손을 잡아본 사람은 달라요. 네. 시장에 가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 스킨십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함께 저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네. 근데 한쪽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 한 분이 잘 안 나오시게 되면 아까 뭐 루머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인과 장모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면 제가 볼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후보한테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 인사들이 자기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매체에 나오면서 다 이유를 밝혀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사업 때문에 바쁘다. 곧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역대 봐라. 다 스타일 다르다. 스타일이란 게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캠프 때 공보특보를 지냈던 김용남 전 의원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배우자,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배우자가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집권 세력에 의해서 좀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 사실상의 첫 데뷔를 했는데 예. 데뷔를 함과 거의 동시나 아니면 데뷔한다고 알려지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를 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 집권 세력에 의한 악용 가능성, 소환, 죄를 뿌린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김건희 씨의 활동 시점에 맞춰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의혹 등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윤 후보 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늦게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는 공세가 없냐는 거죠. 결국은 공세가 시작될 건데 모든 야권 인사들의 말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적절한 시점, 적절한 계기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지 네.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안지정 기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적절한 시점 답변 내발하면 그 누구도 적절한 시점에 언젠가 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국민 큰 절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그 거짓말처럼 지금 바뀌고 있답니다. 한번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정무직 당직자의 거취 문제는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긴 한데 이렇게 결단해 주실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얘기는 안 했다,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로 안 했으니까 혹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지율 변화와 당직 인선은 관계가 없다.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선대위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의 필요 이유는 국민들 목소리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했다. 그런데 내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용단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정무직 당직자 교체 여부는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발빠르게 후속 작업을 진행을 했죠,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사무총장이에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사무총장을 바꿨어요. 맞아요. 본인의 측근으로. 권성동 의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와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관리, 그다음에 인사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핵심이에요, 진짜. 그렇죠. 네. 후보와 손발이 잘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정무직 의원들이 다 내려놓은 것은 후보가 좀 더 편안하게 본인의 선거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리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간 건데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7인회라고 하는 회가 있는데 7인회 네. 핵심 멤버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학 동문이에요, 후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고 서로 이제 느낌을 잘 공유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김영진 의원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 강훈식 의원이 강훈식 의원은 계속 대변인하고 옆에 홍보 담당하면서
지난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옆에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맞죠. 아하. 이런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리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이거의 실현이다. 그렇군요. 결국 선대위가 네.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실행 가능한 가벼운 선대위로 가는데 가장 첫걸음을 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어제도 큰절 했는데 오늘도 사과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어허. 많이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자진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어제 24일 날 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오늘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변호사였잖아요. 네.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조카가 데이트 폭력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건을 변호한 겁니다.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네, 조카가?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 그렇게 이제 자진해서 사과의 글을 올린 것인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정말 고충이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예요. 의사인데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실려왔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범죄자예요. 중범죄자. 도망가다가 지금 다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는 범죄자 나쁜 사람이니까 치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하. 치료해야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변호를 부탁했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 변호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를 부득이 맡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네. 모든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은 다 착하고 선한 의뢰인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변호사의 직업의 특성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유의 적절성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 개인별 판단에 맡길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조금은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청년 선대위도 출범했어요. 왜냐하면 2030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선대위 명칭이 정말로 확 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명칭인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가르치려는 모습, 스스로가 대체로 옳다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꼰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한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민주당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방송에서 진짜 부적절한 단어긴 한데 어쨌든 이 단어가 들어간 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안지용 기자님. 좀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청년 선대위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려는 모습, 이게 꼰대, 그리고 스스로가 대체로 옳다는 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젊은 층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내로남불을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없애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또 하나 남혐, 여혐, 이게 갈라치기잖아요. 이 현 여권 인사들이 많이 갈라치기를 한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젊은 층을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여혐이나 남혐 프레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네. 이걸 해주는 여권 인사들이 사실상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 선대위에서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꼰대짓 그만해,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원회 이름이 보세요.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야, 이게 파격입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전공법으로 맞부딪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받았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여성이 아이를 낳은 여성과 낳지 않은 여성을 비교하는 식의 글을 올린 의원도 계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누구 얘기한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얼마 전에 SNS 글로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한준호 의원 얘기죠. 토리 엄마 이야기 썼던. 그런데 이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신고센터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허. 어떤 센터냐?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네. 한편으로는 이게 세대 간의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아하. 혹여나 더 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 대박 사건이에요. 이제 정치 평론가 다 됐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뭐 사과하는 모습 그런 것도 있지만 확 달라졌다면서요, 외모가, 박상희 소장님. 네, 여러모로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흑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작구에서 열린 여군 간담회에서 네. 원래는 약간 그 금색 머리와 회색 머리가 섞여져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갖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의 경륜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뭐 이런 것을 강조했었죠. 안정적이고 중후하고. 그런데 바꿨습니다. 그것도 흑발이고 투블럭이에요. 투블럭 아세요? 요즘 유행한다는. 투블럭 젊은 층은 여기를 약간 밉니다. 이렇게 해서 네. 투블럭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마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표보다 3살이 더 어리다고 합니다. 어허. 4살이 더 어리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윤석열 대표가 좀 더 뭔가 젊은 층에 어필하는 네.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이제 이미지를 더 젊게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2030 청년층에게 얼마나 어필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살 정도 차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60년생,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64년생인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그 전에 이 뭐 은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얀 머리는 그럼 원래 그렇게 막 백발이 성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인데 그거 회색 머리는요 네. 염색한 거예요. 아, 그거조차도 염색이에요. 저 세 지금 번째.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어제 머리. 있는 거. 네, 두 번째 있는 머리는요. 저것도 염색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백발이 좀 많은데 그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회색 머리를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염색했다고도 제가 밝혔고 그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 제가 이제 무슨 진행하는 어떤 토론에 오셨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부드럽게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네. 좀 너무 강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회색으로 이제 염색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어허. 본인이 이제 너무 백발이 성성해서 염색을 하러 가서 네. 미용실에 앉아서 잠깐 졸았는데 네. 졸고 깼더니 보라돌이가 돼 있더라. 보라돌이. 네. 그래서 잠시 회색 머리도 염색이었고 아마 네. 이제 그 후보들의 이미지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정 머리로 바꾼 것도 젊은 이미지도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좀 예전에 강한 모습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한 게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 덕분에 잠시나마 추억의 텔레토비도 소환됐네요. 그런데 안지용 기자님, 대선 후보들 진짜 이미지 변신에 돈 많이 들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거는 아시지만 정확히 얼마나 들어간지 궁금해하시잖아요. 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가 경선 전후로 쓴 비용이 무려 26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들어갔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일단 여론조사와 정치 컨설팅에 가장 많은 비용이 그러겠네요. 투여됐습니다. 네. 총 3억 8,360만 원 정도였고요. 다음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 생중계 및 관련 장비 대여에 3억 2,40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스타일링과 이미지 컨설팅에 8,660만 원의 돈이 쓰였다는 거죠. 네. 여기에는 미용, 코디, 의상뿐만 아니라 아내인 김혜경 씨의 스타일링 비용도 포함이 됐고 네. 프로필 촬영 사진 하는데도 510만 아하. 원을 썼습니다. 네. 이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머리 색깔 하나 바뀐 것 같고도 여러 가지 네. 의미를 해석하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링 이미지 컨설팅 비용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돈 안 써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 후보도 하죠. 그러니까 아하. 최근에 와서 바뀌었잖아요. 오늘 뭐 화면도 보였죠. 며칠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인데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소탈한 이미지 있는 그도 모습 그대로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많이 분장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장점이었어요. 야. 그런데 최근에 와서 네. 이마를 드러내는 이제 세운 스타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2대8 가르마가 명확하잖아요. 네. 그 눈썹이 훨씬 그러네, 짙어졌어요. 짙어졌다. 그래서 눈썹이 짙어졌는데 일부에서는 저것도 혹시 그거 아닌가? 뭐냐 네. 문신 아닌가 이런 어쨌든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겠습니다.